미국의 금고가 텅 비었습니다. 프랑스가 금 137톤을 빼냈고 독일이 1340톤 송환을 선언했습니다. 80년간 흔들리지 않던 달러,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따로 있었습니다. 방위비를 3배로 올리겠다며 한국을 협박한 미국의 한국이 역으로 17조 원짜리 청구서를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만든 빈자리를 한국이 통째로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달러, 제국을 설계한 미 재무부 차관보의 충격적인 고백, 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워싱턴 시각 새벽 3시 17분. 재무부 청사 지하 2층 긴급상황실의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저는 로버트 해밀턴, 미합 중국 재무부 국제금융 담당 차관보로 30년을 복무한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서 수십 개국의 중앙은행과 협상했고 달러 패권을 떠받치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설계도를 직접 그려온 인간입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검색하면 달러 제국의 설계사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죠. 저는 그 별명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긴급 호출해 응애 지하 상황실로 내려갔습니다. 콘크리트 벽 너머로 새어드는 공기정화기의 윙윙거리는 소리, 오래된 커피 찌꺼기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 환율 그래프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국제금융국 분석관 세라 밀러가 눈이 충혈된 채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7년간 함께 일한 세라가 저런 표정을 짓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차관보님, 파리에서 공식 통보가 왔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통보? 세라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프랑스 재무부 장관 명의의 외교 공문이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보관 중인 프랑스 소유 금 137톤에 대해 즉시 반환을 요청합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심장이 멎는다는 표현을 사람들은 비유적으로 쓰죠. 하지만 그 순간 제 가슴 한가운데서 진짜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137톤 전량인가? 네. 단 한 온스도 남기지 않겠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뉴욕 연준 지하 금고, 맨해튼 리버티가 33번지, 해수면 아래 25m에 위치한 그곳은 전 세계 36개국, 중앙은행에 금을 보관하는 인류 최대의 금고입니다. 총 보관량 6,200톤, 달러 환산 시가만 5,600억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였죠. 80년간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계대전을 겪고, 냉전을 겪고, 금융위기를 겪어도 각국은 자국의 금을 뉴욕에 맡겨두었습니다. 왜냐고요? 미국을 신뢰했으니까요. 달러를 신뢰했으니까요. 저는 그 신뢰가 영원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장관에게 연결해. 지금 당장. 하지만 세라의 다음 말이 저를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차관보님, 통보만 온 게 아닙니다. 프랑스 중앙은행 소속 수송팀이 이미 뉴욕에 도착해 있습니다. 3시간 전에 입국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통보와 동시에 회수 절차를 시작한 겁니다. 우리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관례상 금 반환은 최소 90일 전에 사전 협의를 거칩니다. 물량 확인, 순도 검증, 보험 처리, 수송 경로 조율. 그것이 80년간 지켜져 온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그 모든 절차를 한순간에 무시해버린 겁니다. 이것은 금의 반환이 아니었습니다. 모욕이었습니다. 미합 중국에 대한 정면 도발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브래들리 스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통령 수석 보좌관, 백악관의 모든 정책 결정이 그의 손을 거쳤죠.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의 그는 외교를 딜이라 불렀고 동맹국을 거래처라 불렀습니다. 저는 그의 그런 사고방식이 언젠가 재앙을 부를 거라고 수없이 경고했지만 그는 매번 코웃음을 쳤습니다. 스톤 보좌관님, 긴급 상황입니다. 프랑스가 뉴욕 연준에서 금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137톤 전량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하품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밀턴, 새벽에 이런 전화는 곤란해. 그래서 프랑스 조그만 나라가 금 좀 빼겠다고? 내일 아침에 프랑스 대사 불러서 경고. 한마디 하면 꼬리 내릴 거야. 보좌관님, 이건 단순한 자산 이동이 아닙니다. 달러 체제에 대한 신뢰 철회 선언입니다. 8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80년. 그래서 뭐? 우리가 세계 최강이야. 프랑스가 금 빼봤자 달러 한 장이 더 강해. 쓸데없이 호들갑 떨지 마.
나 내일 관세 정책 브리핑 준비해야 해. 끊어. 뚜. 저는 멍하니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세라의 얼굴이 창백하게 떠올랐습니다. 차관보님,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뭔데? 프랑스 측 금 회수 대금으로 확보한 자금으로 유럽 현지에서 신규 금을 매입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뉴욕에서 고가에 처분하고 유럽에서 시세 차이를 이용해 다시 매수하는 겁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전략적 스프레드 거래라는 건가? 네. 추정 차익만 160억 달러입니다. 160억 달러. 프랑스는 미국의 뺨을 때리면서 동시에 160억 달러라는 막대한 이익까지 챙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도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공포는 이제 겨우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뉴욕행 셔틀에 올라탔습니다. 맨해튼 리버티가 33번지. 르네상스 양식의 석조 건물 정면에는 미합 중국 국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을 볼 때마다 느끼던 자부심이 그날은 없었습니다. 대신 위장이 쪼이는 듯한 불쾌감만 가득했죠. 뉴욕 연준 금고 관리부장 더글라스 웬트가 지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그의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차관보님, 직접 오실 줄 몰랐습니다. 내 눈으로 봐야겠어. 안내해. 강철 문 세 겹을 지나 해수면 아래 25m, 2m 두께의 콘크리트와 90톤짜리 강철 회전문이 외부와 차단하는 그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차가운 금속 냄새가 폐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온도는 정확히 섭씨 15도, 습도 35%, 금이 산화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된 환경이었죠. 122개의 금고 칸, 각 칸에는 번호만 적혀 있었습니다. 국가명은 없었어요. 보안 때문이었죠. 하지만 저는 30년간 이 금고를 드나들었습니다. 어느 칸이 어느 나라 것인지 전부 외우고 있었습니다. 37번 칸. 프랑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쪽에서 작업복을 입은 8명의 프랑스 중앙은행 직원들이 금괴를 하나씩 꺼내 특수 운반 상자에 넣고 있었습니다. 금괴 하나의 무게가 12.4kg. 그것을 두 사람이 양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검수하고 일련 번호를 확인하고 기록하고 포장하는 과정이 기계처럼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금괴가 상자에 담길 때마다 둔탁하고 묵직한 쿵 소리가 금고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심장박동이 하나씩 멎어가는 것 같았어요. 현재 진행률은 더글라스가 태블릿을 확인했습니다. 137톤 중 41톤 완료. 예정대로면 72시간 안에 전량 반출 가능합니다. 72시간. 80년간 쌓아온 신뢰가 고작 72시간 만에 금고 바닥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저는 37번 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절반 가까이 비어버린 선반 위로 형광등 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먼지 한 톨 없는 강철 선반 위에 금괴가 반듯하게 쌓여 있었는데 가장자리 3줄이 텅 비어 있었어요. 그 빈 공간이 저를 노려보는 것 같았습니다. 차관보님, 더글라스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뭔가? 오늘 새벽에 문서 하나가 유출됐습니다. 독일 연방하원 재정위원회 내부 문건인데요. 그는 태블릿 화면을 제게 돌려 보여줬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 보관 독일 소유, 금 1340톤 본국 송환 검토 보고서. 1340톤. 프랑스의 137톤과는 차원이 다른 숫자였습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2350억 달러. 뉴욕 연준 전체 보관량의 5분의 1이 넘는 양입니다. 아직 검토 단계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만. 검토 단계라고? 저는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프랑스도 처음에는 검토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37번 칸의 금괴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죠. 더글라스, 솔직하게 답해. 독일이 정말로 1340톤을 빼면 어떻게 돼? 더글라스가 한참 침묵했습니다. 금고 안의 환풍기 소리만 윙윙거렸어요. 뱅크런입니다. 그 한마디가 금고 안의 차가운 공기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프랑스 다음에 독일, 독일 다음에는 이탈리아, 네덜란드, 오스트리아가 줄을 설 겁니다. 한 나라가 빼기 시작하면 나머지는 공포에 질려서 우르르 몰려옵니다. 우리 금고에 진짜 금이 있는지조차 의심하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금고에 6200톤이 실제로 있는 건 맞지? 더글라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장부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장부상으로는 그 한마디가 의미하는 바를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일부 금은 파생상품의 담보로 2중, 3중으로 묶여 있었으니까요. 이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달러의 심장은 진짜로 멎게 됩니다. 저는 지하 금고에서 올라오면서 엘리베이터 안의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61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늙어 보인 적이 없었어요. 30년간 지켜온 달러의 방패가 제 손으로 설계한 그 완벽한 시스템이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뉴욕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를 맞이한 건 브래들리 스톤의 고함 소리였습니다. 관세를 올려 프랑스산 와인, 치즈, 명품백 전부 48%. 감히 우리한테 이따위 짓을 해. 그 총구석 나라가 누구 덕에 나치한테 안 먹혔는지 기억이 안 나나 봐. 백악관 루즈벨트룸. 참모 6명이 긴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스톤은 테이블 상석에서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덜미가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양복 상의를 벗어던진 채 셔츠 소매를 걷어올린 모습이 부동산 현장의 인부 같았습니다. 보좌관님, 관세 보복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입니다. 독일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340톤입니다. 독일이 감히? 스톤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 놀라움은 5초도 가지 않았습니다. 좋아. 그럼 나토 카드를 써. 유럽에 주둔하는 미군 86,000명. 이 병력을 빼버리겠다고 하면 저들이 오금이 저려서 금 얘기는 입에도 못 꺼낼 거야. 보좌관님, 그건 77년간 유지해 온 대서양 동맹을 스스로 파괴하는 겁니다. 동맹. 해밀턴, 자네는 아직도 동맹이 자선사업인 줄 아나? 동맹은 비즈니스야. 우리가 86,000명을 먹여 살리는데 저들이 내는 돈이 턱없이 부족해. 방위비 올려받으면 되는 거야.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이 사람에게는 외교의 기본 문법조차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리처드 번스가 끼어들었습니다. 국방부 부장관. 군산복 합체의 가장 충실한 대리인이었죠. 그는 늘 머리에 기름을 번질거리게 바르고 다녔는데 마치 그의 도덕성처럼 미끈미끈하고 잡을 수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스톤 보좌관, 유럽이 좀 삐쳐봤자 무기는 결국 우리한테 사야 합니다. 유럽 나토 국가들이 자체 방산 능력이 있나요? 웃기지도 않죠. 오히려 이 기회에 무기 단가를 올리면 됩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야, 번스. 스톤이 번스의 어깨를 탁 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씩 웃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소름 끼쳤습니다. 하나 더 있어. 아시아 쪽도 조여야 해. 스톤이 참모에게 손짓했습니다. 한국, 방위비 분담금. 지금 얼마 내고 있지? 연간 약 1조 3천억 원 수준입니다. 저거 3배로 올려. 우리가 28,500명을 주둔시키고 있잖아. 순간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보좌관님, 28,500명은 공식 수치입니다. 정확한 수치로 협상해야 합니다. 스톤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 교활한 빛이 번뜩였습니다. 해밀턴, 누가 28,500명이라고 했어. 순환 배치, 훈련 지원, 후방 지원 인력까지 합치면 47,000명이야. 그건 실제 상주 병력이 아닙니다. 숫자를 부풀리는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계산하는 거야. 비즈니스에선 원가를 높게 잡는 게 기본이잖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은 동맹국에 보내는 방위비 청구서에 존재하지도 않는 인원을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국가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안보 동맹을 중고차 딜러의 가격표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번스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만만합니다. 매번 버텨보겠다고 으르렁대다가 결국 고개 숙이거든요. 주한미군 철수 카드 한번 흔들면 바로 합의서에 도장 찍습니다. 게다가 무기도 우리 거 쓰잖아. 패트리어트, 글로버로크, F-35 정비 부품까지 전부 우리 손에 달려 있어.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 두 사람은 다시 웃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30년 공직 생활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동맹국을 등치는 수법을 동료 관료들이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꼴을 봐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더 치욕스러운 건 저 자신도 10년 전까지는 한국을 그렇게 봤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상황실의 대형 스크린에 속보가 떴습니다. 글로벌 금값, 온스당 5,800달러 돌파, 사상 최고치 경신. 프랑스의 금 회수 소식이 시장에 퍼진 겁니다.
동시에 달러 인덱스가 3.2% 급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3% 넘게 빠진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죠. 독일 유력 경제지가 실시간으로 올린 사설의 헤드라인이 스크린에 올라왔습니다. 워싱턴에 자산을 맡기는 것은 늑대 우리의 양을 넣어두는 것과 같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수치심이었습니다. 저 사설이 틀렸다고 반박할 근거가 제게 없었으니까요. 세라가 다가왔습니다. 차관보님, 한 가지 더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또 뭔데? 아시아 쪽입니다. 서울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건 CIA 동아시아 데스크의 기밀 브리핑 자료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한미연합방위예산 6조 8천억 원 전액 집행 동결, 독자 우주항공 및 차세대 무인타격체계 개발 예산으로 전액 전환 검토 중. 6조 8천억 원. 우리에게 건네줄 돈을 동결하고 자기들의 독자 무기를 만드는 데 쏟겠다. 번스가 이 보고서를 봤다면 장난감이나 만들겠지라고 비웃었을 겁니다. 스톤이 봤다면 건방진 것들, 더 세게 조여라고 으르렁댔겠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30년간 수십 개국의 금융안보 협상을 해온 사람으로서 이 한 장의 문서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정확히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을 떠날 준비를 시작한 겁니다. 프랑스가 금을 빼는 것보다, 독일이 1340톤 송환을 검토하는 것보다 이 작은 나라가 조용히 빼든 칼이 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미국을 떠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우리 없는 세계를 설계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설계도의 규모가 제가 30년간 상상했던 그 어떤 시나리오보다도 거대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진짜 공포는 대서양이 아니라 태평양 건너편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3일 후, 저는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군용 수송기에 올라탔습니다. 행선지는 서울, 임무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었습니다. 스톤이 직접 제 어깨를 잡고 말했죠. 해밀턴, 이번엔 확실하게 끝내고 와. 47,000명 근거 자료 다 챙겼지. 분담금 3배 인상. 연간 4조 원. 안 내면 주한미군 철수야. 심플하지? 저는 서류 가방을 들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스톤의 셔츠에서 나는 과한 향수 냄새가 역겨웠지만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수송기 안은 화물칸 특유의 금속 냄새와 유압유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알루미늄, 벽면에 등을 기대고 앉아 서류를 펼쳤죠. 47,000명의 근거가 담긴 보고서, 순환 배치 인원, 훈련 파견 인원, 괌 기지 후방 지원 인력, 심지어 일본 요코스카 기지에서 한반도 유사시 투입 가능한 예비 전력까지 전부 끌어모아서 억지로 숫자를 맞춘 문서였습니다. 28,500명이 진짜였습니다. 나머지 18,500명은 서류 위에만 존재하는 유령이었죠. 저는 그 서류를 볼 때마다 속이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명령이었습니다. 30년 공직자의 습관이 감정보다 앞섰고 저는 기계처럼 숫자를 외웠습니다. 수송기가 태평양 상공을 지날 무렵 좌석 옆에 앉은 국방부 연락장교 톰 게이츠 대령이 무표정한 얼굴로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차관보님, CIA 동아시아 데스크에서 방금 온 겁니다. 기내 보안 회선으로 수신했습니다. 기밀 등급, 비밀. 제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한국 국방부, 독자 전략 억제력 구축 프로젝트 공식 착수 확인.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문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프로젝트 규모 480조 원. 핵추진 잠수함 공동 설계, 초정밀 조기 경보 위성 네트워크, 차세대 무인 타격 체계, 극초음속 발사체 개발을 포함하는 포괄적 자주국방 패키지, 480조 원. 한국의 연간 국방 예산이 60조 원 수준이니까 향후 8년치 국방 예산을 한꺼번에 쏟아붓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톰 대령이 말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면 한국은 사실상 독자 핵무장 문턱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알고 있어. 그런데 차관보님, 우리가 지금 하러 가는 게 방위비 3배 올려받는 거 맞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한국이 480조 원짜리 독자 무장 프로젝트를 시작한 마당에 우리가 들이밀 4조 원짜리 청구서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인지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스톤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 한국이 결국은 굴복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매번 그래왔으니까요. 그것이 제 30년 경력에서 가장 어리석은 판단이었다는 걸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깨닫게 됩니다. 인천공항에 내릴 때부터 공기가 달랐습니다. 과거에 서울을 방문하면 한국 측은 공항 게이트에서부터 의전차를 대기시키고 차관급 인사가 직접 마중을 나왔습니다. 미합 중국 재무부 차관보에 대한 예우였죠. 아니, 솔직히 말하면 미합 중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공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날은 달랐습니다. 의전차는 있었지만 마중 나온 건 과장급 실무자 한 명이었습니다. 차 안에서도 한국 측 실무자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볼 뿐 대화를 이어가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제가 3년 전에 왔을 때와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용산 일대에 새로 들어선 초고층 빌딩들의 유리 외벽에 오후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죠. 국방부 청사, 회의실은 8층이었습니다. 한국 측 협상단이 먼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장은 박진호 국방부 차관. 50대 후반의 단정한 인상이었는데 3년 전 만났을 때와는 눈빛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어딘가 조심스럽고 우리의 눈치를 살피는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차분하지만 단단한, 마치 결심을 끝낸 사람 특유의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해밀턴 차관보님, 오랜만입니다. 커피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박 차관. 커피를 마시며 잠시 인사를 나눴습니다. 한국 쪽 참석자는 박 차관 포함 5명, 우리 쪽은 저와 톰 대령, 국방부 연락관 2명, 숫자상으로는 대등했지만 분위기의 주도권은 이미 한국 쪽에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열고 본론을 꺼냈습니다. 박 차관, 미합 중국은 주한미군 47,000명의 주둔 비용을 재산정한 결과 현행 분담금의 대폭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47,000이라는 숫자를 말하는 순간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평정심을 유지했죠. 구체적으로 연간 4조 원 수준의 분담금을 요청드립니다. 서류를 테이블 위로 밀었습니다. 47,000명의 산출 근거가 담긴 12페이지짜리 보고서. 박 차관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훑었습니다. 2번째 페이지, 3번째 페이지. 표정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너무 없어서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그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해밀턴 차관보님, 흥미로운 자료입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서류철에서 종이 한 묶음을 꺼냈습니다. A4 용지 3장. 우리 쪽 12페이지에 비하면 얇아 보였지만 그 3장이 전달하는 충격은 12페이지의 수십 배였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하겠습니다. 그가 첫 번째 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작성 주한미군 실배치 현황. 현재 대한민국 영토 내에 실제 상주하는 미군 병력은 28,500명입니다. 차관보님 자료에 포함된 순환 배치 7,200명은 일본 오키나와 기지 소속이며 후방 지원 4,800명은 괌 앤더슨 기지 배속입니다. 한반도 유사시 투입 예비 전력 6,500명은 하와이 주둔 병력으로 이들의 주둔 비용을 대한민국에 청구하는 것은 국제법상 어떤 근거도 없습니다. 방안의 온도가 5도쯤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박 차관이 2번째 장을 꺼냈습니다. 47,000명이라는 수치는 사실이 아닙니다. 차관보님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의 시선이 저를 똑바로 관통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맞았으니까요. 톰 대령이 옆에서 작은 기침을 했습니다. 그도 당황하고 있었어요. 박 차관, 산출 방식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뭐라도 해보려 했지만 박 차관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이견이 아니라 사실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청구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가 불가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의실의 에어컨 소리만 웅웅거렸어요. 그리고 3번째 장. 박 차관이 마지막 한 장을 테이블 중앙에 놓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캠프 험프리스 부지 사용료 및 환경보건 비용 산정서. 총액 17조 원. 차관보님, 캠프 험프리스는 여의도 면적의 5배에 달하는 부지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무상으로 제공되어 왔으며 기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토양 오염, 지하수 오염에 대한 환경 정화 비용은 한 번도 청구된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의 분담금 협상에서 이 비용을 상계 처리할 것을 공식 요청합니다. 17조 원. 우리가 4조 원을 요구하러 왔는데 역으로 17조 원짜리 청구서를 받은 겁니다. 저는 등받이에 기대었습니다. 셔츠 안쪽으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박 차관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으시다면 저희는 오후에 독자방위 예산 편성 회의가 예정되어 있어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는 일어서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 정중하지만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악수였습니다. 3년 전에는 제가 손을 내밀면 그가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지금은 한 손이었습니다. 같은 높이, 같은 힘, 대등한 악수. 아니,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우위에 있는 쪽의 악수였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30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앉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호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는데 한강 위로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워싱턴에 보고해야 했습니다. 스톤 보좌관님, 서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밀턴. 한국 놈들 겁먹었어? 도장 찍었지? 보좌관님,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3초간의 침묵. 뭐라고? 한국 측이 47,000명 수치의 허구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실배치 28,500명과의 차이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캠프 험프리스 부지 사용료와 환경보건비 명목으로 17조 원을 청구해왔습니다. 17조. 감히 그 조그만 나라가? 스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좋아. 그럼 최종 카드를 꺼내. 주한미군 철수. 우리가 나가면 북한 앞에 혼자 서야 하는 거야. 그 공포를 정면으로 들이밀어. 보좌관님, 그건 위험합니다. 캠프 험프리스는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견제할 수 있는 우리의 핵심 전략 자산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가겠다고 하면 그 지정학적 가치를 포기하는 겁니다. 가치, 해밀턴, 돈이 안 되면 가치가 없는 거야. 우리가 나간다고 하면 한국은 3일 안에 무릎 꿇어. 내가 장담해. 보좌관님. 됐어. 내일 아침까지 철수 시나리오 브리핑 자료 준비해. 한국 쪽에 비공식으로 흘려. 겁 좀 먹여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바닥 사이로 새어나온 건 한숨이 아니라 신음에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호텔 방에 TV가 켜져 있었는데 CNN 인터내셔널 속보 자막이 화면 하단을 가로질렀습니다. 속보 중국 인민해방군 장성 31명 전격 파면. 시 주석 주도 군부 대숙청 본격화. 저는 TV 볼륨을 올렸습니다. 중국 중앙군사위원회가 부패와 기밀 유출 혐의로 현역 장성 31명을 일괄 파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시 주석이 직접 진급시킨 핵심 측근도 포함되어 있었죠. 군 서열 2위 인물마저 국가기밀 유출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는 후속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곧이어 두 번째 속보. 중국 디지털 감시 시스템 73시간 대규모 오류 발생. 상하이 선전 물류망 마비. 7억 대가 넘는 안면인식 카메라와 사회신용 시스템을 관장하는 중앙 서버가 대규모 먹통 사태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원인은 미국의 반도체 제재로 인한 고성능 연산칩 수급 차질. 디지털 통제망이 찢어지면서 상하이와 선전의 핵심 물류 허브가 순식간에 멈춰섰고 글로벌 공급망의 연쇄 셧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세 번째 속보가 떴을 때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글로벌 자본 이동 감지 안전자산 수요 급증. 그러나 달러가 아닌 한국 원화 및 한국 국채로 자금 유입.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자본은 항상 달러로 몰렸습니다. 그것이 80년간의 철칙이었어요. 달러는 세계의 피난처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자본은 달러를 건너뛰고 한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세라에게 전화했습니다. 세라, 자본 유입 데이터 확인해. 한국으로 가는 자금 규모가 얼마야?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관보님, 지난 48시간 동안 한국 원화 표시 자산으로 이동한 글로벌 자본이 870억 달러입니다. 870억 달러. 이틀 만에. 출처는 유럽계가 62%, 중동 국부펀드가 23%, 나머지는 아시아 각국입니다. 유럽 자본이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가고 있다. 달러가 아니라 원화를 선택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금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달러 패권에 대한 불신임 투표였습니다. 저는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봤습니다. 한강 남쪽으로 뻗어있는 빌딩 숲에 불빛이 쉬지 않고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지금 세계의 자본을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틀렸을 수도 있다고. 서울에서의 3일째,
워싱턴에서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펜타곤 합동참모본부, CIA, DIA 합동 브리핑. 저는 호텔 비즈니스 센터의 보안 회의실에서 참석했습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얼굴은 CIA 동아시아 담당 부국장 그레이스 첸이었습니다. 대만계 미국인으로 아시아 정세에 관해서는 미국 정보기관 전체에서 가장 날카로운 분석가였죠. 참석자 여러분, 오늘 브리핑 주제는 한국 방위산업 글로벌 확장 현황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대한민국 방위산업 수출 현황 최근 분기 기준 197조 원 돌파.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화상으로 연결된 펜타곤 참석자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197조 원. 한 분기 수출액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단일 분기 최대 기록이었죠. 그레이스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나토 동맹국들의 미국산 무기 체계 의존도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워싱턴의 방위비 압박과 무기 단가 인상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 둘째, 한국산 무기의 가격 대비 성능 우위가 실전 데이터로 검증되기 시작한 것. 두 번째 슬라이드. 유럽 12개국과 한국 간 체결된 방산 계약 목록이 빼곡하게 나열되었습니다. 폴란드 차세대 자주포 및 다연장 로켓 시스템 도입 계약. 한화 38조 원. 루마니아 보병 전투 차량 및 방공 시스템 공동 생산 합의. 한화 22조 원. 노르웨이 해안방어 미사일 체계 기술 이전 계약. 한화 9조 원. 영국 차세대 자주포 라이선스 생산 검토 착수. 예상 규모 한화 45조 원. 제 옆에서 화면을 보고 있던 톰 대령이 중얼거렸습니다. 영국까지 한국산을 검토한다고요?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영국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이자 미국산 무기의 최대 고객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영국이 한국산 자주포 라이선스 생산을 검토한다니. 세 번째 슬라이드. 미국 주요 방산기업 시가총액 변동 최근 90일. 로키드 마틴 마이너스 18%, 보잉 방산부문 마이너스 23%, 레이시온 마이너스 14%, 제너럴 다이내믹스 마이너스 21%. 화면 속에서 리처드 번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펜타곤 회의실 한쪽에 앉아 있었는데 평소에 그 기름진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레이스, 잠깐. 한국 무기 성능이 검증됐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실전 데이터야? 한국은 실전 경험이 없잖아. 우리 장비는 이라크, 아프간에서 수만 시간 검증된 거야. 그레이스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번스 부장관님, 유럽 국가들이 참고하는 건 미국의 중동 전쟁 경험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동유럽 전장의 실시간 데이터입니다. 폴란드에 배치된 한국산 자주포의 연속 사격. 데이터가 미국산 대비 발사 속도 2.3배, 명중률 97.6%를 기록했습니다. 번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말이 돼? 우리 팔라딘이 40년간 실전 검증된 플랫폼인데 실전 검증은 과거의 증명이지 현재의 우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장관님.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레이스가 네 번째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국 독자 전략 억제력 프로젝트 480조 원 규모 상세 내역. 핵추진 잠수함 공동 설계 67조 원. 초정밀 조기 경보 위성 네트워크 83조 원. 차세대 무인 타격 플랫폼 124조 원. 극초음속 발사체 개발 96조 원. 첨단 방공 체계 고도화 78조 원. 사이버 전자전 역량 강화 32조 원.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한국은 미국의 확장 억제 없이도 독자적인 전략 억제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레이스의 마지막 문장이 화면 속 모든 사람의 표정을 굳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추가 사항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로 인해 창원, 대전, 사천 일대 국방산업 클러스터에서 이미 3만 8천 개의 첨단 일자리가 만들어졌으며 향후 13만 개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지불할 방위비를 자국 산업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과 군사적 자립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떠나달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우리 없는 세상을 완성해가고 있었습니다. 번스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F-35 정비 부품은 우리가 쥐고 있잖아. 한국 공군이 F-35 없이 어떻게 하겠어? 그레이스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슬라이드를 열었습니다. 한국 차세대 전투기 KF-21 전력화 가속 현황.
한국은 이미 자체 개발 전투기 KF-21의 양산 라인을 3교대 풀가동 중입니다. 초도 양산분 120대 배치 완료. 2차 양산 계약 240대 진행 중. 3차 블록에서는 스텔스 성능이 F-35에 근접하는 사양으로 업그레이드 될 예정입니다. 번스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혈색마저 빠져나가는 게 화면을 통해서도 보였습니다. 120대를 벌써 배치했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폴란드, 이라크가 KF-21 수출형 도입을 공식 타진하고 있습니다. 회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걱정하는 톤이었는데 지금은 우리 자신을 걱정하는 톤이 됐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그레이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결론입니다. 한국은 우리가 방위비를 올리면 올릴수록, 철수를 협박하면 할수록 더 빠르게 독자 무장 체계를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압박이 한국의 자립을 가속시키는 연료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가 제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현재 추세가 지속되면 3년 안에 한국은 미국산 무기 체계에 대한 의존도를 제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잃는 것은 방위비 몇 조 원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입지 전체입니다. 스크린이 꺼졌습니다. 저는 호텔 보안 회의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았어요. 에어컨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는데 한기가 아니라 공포가 피부를 타고 스며들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빈자리를 한국이 전부 먹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호텔 조식 레스토랑에서 커피를 마시며 태블릿으로 시장 동향을 확인하는데 화면이 빨간색 속보 알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첫 번째 속보. 일본 엔화, 달러 대비 사상 최저치 경신. 도쿄 주식시장 서킷 브레이커 발동. 대만 해협 긴장 고조에 따른 에너지 수입로 차단 공포가 일본 금융시장을 강타한 겁니다. 엔화 가치가 하루 만에 8% 급락했고 도요타와 소니의 시가총액이 47% 증발했습니다. 일본의 자동차와 첨단 소재 산업 생산 라인 가동률이 11%대로 곤두박질 쳤다는 후속 보도가 이어졌죠. 두 번째 속보. 글로벌 빅테크 기업, 한국으로 생산기지 긴급 이전 결정.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포함 3,800억 달러 규모. 중국 디지털 시스템 마비와 일본 산업 붕괴로 아시아 공급망에 대안이 필요해진 거대 기업들이 유일하게 안정적인 생산 기지인 한국으로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3,8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530조 원이 넘는 자금이 한국으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속보. 한국 반도체, 글로벌 하이엔드, AI 연산칩 시장 점유율 93% 독점 확인.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잔이 받침대 위에서 딸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93%. 전 세계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핵심 반도체의 93%를 한국이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중국이 무너진 이유도 이 칩이 없어서였고 미국의 조립 라인이 멈춘 이유도 이 칩 공급이 불안정해서였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미국의 빈자리를 채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가 워싱턴에 전화했습니다. 스톤 보좌관님, 긴급히 건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뭔데? 한국과의 관계를 원점에서 재설정해야 합니다. 방위비 인상 요구를 철회하고 한국의 독자 방위 프로젝트를 인정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기술 파트너십을 제안해야 합니다. 한국에 사과하고 협력을 구해야 합니다. 5초간의 침묵. 해밀턴, 지금 미합 중국이 한국한테 고개를 숙이라는 거야? 보좌관님, 지금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나중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한국이 반도체 93%를 쥐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의 나스닥 지수가 한국 반도체 생산 라인 가동률에 따라 출렁이고 있어요. 우리가 한국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한국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닥쳐. 스톤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해밀턴, 넌 30년간 이 나라를 위해 일한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 적국 편을 들고 있어. 감상에 빠진 거야? 한국이 좀 잘한다고 미합 중국이 꼬리를 내려? 절대 안 돼. 관세 200%로 올려. 한국산 반도체, 자동차, 철강 전부. 그놈들도 수출 안 되면 굶어 죽어. 보좌관님, 그건 자살행위입니다. 한국산 반도체를 막으면 우리 IT 산업이 먼저 죽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구글 전부 한국산 칩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럼 인텔한테 만들라고 해. 인텔이 3년 안에 그 물량을 댈 수 없다는 건 보좌관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해밀턴,
마지막 경고야. 내 지시를 따르든가 사표를 쓰든가.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오후 스톤의 명령대로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200% 인상이 백악관에서 발표됐습니다. 48시간 안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내 핵심 산업 물가 지수가 19% 급등했습니다. 한국산 반도체 칩 공급이 일시 중단되자 실리콘밸리의 데이터 센터 3곳이 가동을 멈췄습니다. 엔비디아의 신규 AI 서버 출하가 전면 중단됐고 주가가 하루 만에 31% 폭락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2주일 만에 17조 달러의 시가총액이 증발했습니다. 17조 달러. 미국 연간 GDP의 절반이 넘는 돈이 공중으로 사라진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날 저녁 일면에 쓴 헤드라인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워싱턴이 쏘고 워싱턴이 맞다. 스톤이 한국을 겨누고 쏜 관세 폭탄이 부메랑이 되어 미국 경제의 심장을 관통한 겁니다. 저는 서울의 호텔 방에서 그 뉴스를 보며 두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30년간 저는 달러 제국의 설계사였습니다. 그 제국의 방패가 무적이라고 믿었습니다. 동맹국은 영원히 우리 밑에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방패를 산산조각 낸 건 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우리의 오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만하게 봤던 그 작은 나라는 산산조각 난 우리의 방패를 주어 자기들의 갑옷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다음 날 백악관 시츄에이션룸에 긴급 강요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뉴욕 증시 17조 달러 증발, 핵심 산업 물가 19% 폭등, 실리콘밸리 데이터 센터 가동 중단, 한국산 관세 200%의 결과가 고스란히 미국의 심장을 찔러버린 겁니다. 시츄에이션룸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 증시 그래프가 빨간색 폭포를 그리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손도 대지 않은 커피잔들이 줄지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장관급 인사 8명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스톤이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그 거만한 에너지가 없었어요. 양복 재킷에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눈 밑에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제대로 자지 못한 티가 역력했죠. 재무장관이 먼저 보고했습니다. 대통령님께 집보된 내용입니다. 한국산 반도체 공급 중단이 72시간 이상 지속되면 미국 내 자동차 생산 라인 38%가 정지합니다. IT 서비스 산업의 분기 손실은 4,200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상무장관이 이어받았습니다. 인텔과 마이크론이 대체 칩을 공급하겠다고 했으나 현재 한국산 하이엔드 칩의 사양을 충족하는데 최소 28개월이 필요합니다. 28개월. 2년 넘게 미국의 첨단 산업이 심장마비 상태로 누워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스톤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한국한테 무릎 꿇으라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시츄에이션룸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발언하겠습니다. 스톤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30년 공직 생활의 마지막 직언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냉정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첫째, 유럽은 이미 이탈했습니다. 프랑스가 금 137톤을 빼냈고 독일의 1340톤 송화는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의 금고는 비어가고 달러의 신뢰는 바닥을 향해 추락 중입니다. 둘째, 나토는 사실상 껍데기입니다. 8만 6천 명의 주둔 미군을 협박카드로 써버린 순간 유럽은 우리를 동맹이 아니라 갈취범으로 재분류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한국 무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197조 원어치. 셋째, 한국입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만만하게 봤습니다. 방위비를 올리면 고개를 숙이고 철수를 협박하면 겁을 먹는 약한 동맹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가 압박하는 동안 480조 원짜리 독자, 무장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반도체 시장의 93%를 장악했고 유럽 방산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우리가 떠나달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우리 없는 세계를 완성해버렸습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정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넷째, 우리 자신입니다. 저는 스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관세 200%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한국이 아니라 우리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17조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겨누고 쏜 총이 우리 발등을 관통한 겁니다. 스톤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해밀턴, 그래서 결론이 뭐야?
미합 중국이 한국한테 잘못했다고 빌라는 거야? 네. 회의실에 낮은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관세를 즉시 철회하고 방위비 인상 요구를 전면 취소하고 한국의 독자 방위 역량을 공식 인정하면서 반도체 기술 파트너십을 제한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협상력이 남아있을 때 해야 합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 한국은 우리의 제안을 받아줄 이유조차 없어집니다. 이 패배주의자를 당장 내보내. 스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시츄에이션룸의 방음벽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30년간 먹여 살려줬더니 적국 편을 들어? 해밀턴, 넌 끝이야. 당장 사표 내. 그 순간이었습니다. 재무장관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보좌관님, 저는 해밀턴 차관보의 분석에 동의합니다. 스톤이 굳어졌습니다. 상무장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가정보국장도, 합참의장도. 스톤은 자신을 둘러싼 시선들을 하나씩 읽어갔습니다. 그제야 깨달은 겁니다. 이 방 안에서 고립된 건 해밀턴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3일 후 브래들리 스톤은 대통령 수석 보좌관직에서 해임됐습니다. 공식 사유는 정책 방향성 차이에 따른 사임이었지만 실제로는 경질이었습니다. 동시에 리처드 번스 국방부 부장관도 개인 사유로 사임했습니다. 군산복 합체의 가장 충실한 대리인은 자신이 비웃던 한국 무기에 시장을 통째로 빼앗기며 초라하게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스톤은 퇴임 후에도 반성 같은 건 없었습니다. 내가 맞았다. 더 세게 밀었어야 했다는 인터뷰를 뉴스 채널에서 떠들고 다녔죠.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천박한 자신감이 미국에 어떤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온 세상이 목격한 뒤였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대통령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해밀턴, 서울에 가서 대화 채널을 열어주게. 이번에는 청구서 말고. 저는 다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같은 노선, 같은 태평양. 하지만 완전히 다른 비행이었습니다. 2주 전에는 47,000명이라는 거짓 숫자가 든 서류 가방을 들고 갔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이었습니다. 청구서도, 협박도, 거짓 숫자도 없었습니다. 서울 국방부 청사, 같은 8층 회의실. 박진호 차관이 저를 맞았습니다. 그의 표정에 승리자의 교만 같은 건 없었습니다. 다만 차분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을 뿐이었습니다. 해밀턴 차관보님, 다시 오셨군요. 박 차관, 이번에는 청구서 없이 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차관의 입가에 아주 엷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앉으시죠. 저는 자리에 앉으며 30년 공직 생활에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을 했습니다. 미합 중국을 대표하여 사과드립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를 내뱉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저는 재무부 차관보직에서 퇴임했습니다. 30년 3개월. 긴 시간이었습니다. 퇴임식 날 재무부 로비에 걸린 역대 차관보 사진들을 훑어봤습니다. 흑백 사진 속 선배들의 얼굴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들이 쌓아올린 달러, 제국. 저는 그 제국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퇴임 후 3개월째 되던 달, 저는 개인 자격으로 한국을 다시 찾았습니다. 공무가 아닌 여행은 처음이었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은 창원이었습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심장. 거대한 조립 라인에서 자주포와 장갑차가 줄지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유럽 12개국에 수출되는 바로 그 무기들이었죠. 번스가 장난감이라 비웃었던 그것들이 이제 나토의 공백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공장 바닥에 깔린 유압유 냄새, 용접 불꽃이 튀는 소리, 크레인이 거대한 포탑을 들어올릴 때 울리는 낮고 깊은 금소금, 3교대로 돌아가는 라인 위에서 작업자들의 안전모가 형광등 빛 아래 일렬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젊은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이 라인은 1년 전까지 한 달에 8대 생산이었는데 지금은 34대입니다. 유럽 주문이 몰리면서 인력을 3배로 늘렸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 일자리는 언제 생긴 건가요? 대부분 지난 1년 사이입니다. 저도 그때 입사했어요. 원래 자동차 부품 회사에 있었는데 여기가 급여도 좋고 안정적이라서 옮겼습니다. 38,000개의 일자리. 숫자로만 들었을 때는 추상적이었는데 여기에 서서 보니 한 명 한 명의 삶이었습니다. 한 명의 엔지니어, 한 가정의 생계, 한 아이의 미래. 그 일자리가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답은 잔혹하리만큼 명쾌합니다. 미국이 동맹을 협박했기 때문입니다. 스톤이 방위비를 3배로 올리라고 윽박질렀기 때문입니다.
번스가 무기 단가를 올려먹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 탐욕이 한국을 자립으로 밀어넣었고 그 자립이 38,000개의 일자리를 만든 겁니다. 두 번째로 간 곳은 대전이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인근의 첨단 클러스터, 극초음속 발사체와 조기 경보 위성을 개발하는 연구단지였습니다. 보안 울타리 너머로 보이는 건물들은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의 무게는 어마어마했습니다. 480조 원짜리 프로젝트. 그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미국의 방위비로 갖다 바칠 뻔했던 돈입니다. 우리의 군산복 합체를 배불리기 위해 한국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올 뻔했던 혈세입니다. 한국은 그 돈을 스톤의 주머니가 아닌 자국의 미래에 투자했습니다. 세 번째로 간 곳은 평택이었습니다. 이천에서 평택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벨트. 세계 인공지능 산업의 93%를 먹여 살리는 칩이 이 땅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클린룸 건물의 외벽이 오후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죠. 한때 저는 이 나라를 미국 없이 하루도 못 버티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 관료들이 고개를 숙일 때 저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믿었습니다. 미국이 지켜주니까, 미국이 시장을 열어주니까, 미국이 기술을 나눠주니까. 전부 틀렸습니다. 그들은 굴복한 게 아니었습니다. 참고 있었던 겁니다. 실력을 쌓고 있었던 겁니다. 이를 악물고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만이 마지막 인내의 끈을 끊었을 때 그들은 조용히 하지만 완벽하게 일어섰습니다. 저는 평택의 한 언덕에 서서 멀리 캠프 험프리스의 윤곽을 바라봤습니다. 세계 최대의 해외 미군 기지, 여의도의 5배, 28,500명이 주둔하는 거대한 요새. 스톤은 이곳을 협박의 도구로 썼습니다. 나가버리겠다며 한국의 목을 조이려 했죠. 하지만 한국은 목이 졸리는 대신 우리의 손을 비틀어 놓았습니다. 17조 원의 역청구서로 캠프 험프리스 방향으로 부는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른 봄의 차갑지만 깨끗한 공기였습니다. 저는 그 바람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80년간 달러의 방패 뒤에 서서 세상을 내려다보던 우리는 그 방패가 영원하다고 착각했습니다. 동맹이 영원히 고개를 숙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충성이 공포에서 나온다면 그 공포를 더 키우면 된다고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복종을 낳지 않았습니다. 공포는 결심을 낳았습니다. 결심은 자립을 낳았습니다. 자립은 역전을 낳았습니다. 프랑스는 금을 빼면서 우리의 뺨을 때렸습니다. 독일은 송환을 선언하며 우리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유럽은 나토를 껍데기로 만들며 우리를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팠던 건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뺨을 때리지도 자존심을 짓밟지도 조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조용히 일어서서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자기 길을 걸어갔습니다. 30년간 가장 충성스러웠던 동맹이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가장 완벽한 독립을 선언한 겁니다. 그것이 가장 잔혹한 복수였습니다.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대한민국은 언제부터 이렇게 강했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처음부터였습니다. 다만 우리가 볼 줄 몰랐을 뿐입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제국의 방패 뒤에 서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려다보는데 익숙했던 우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나라가 사실은 이를 악물고 있다는 걸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30년간 달러 제국의 설계사였던 로버트 해밀턴. 그것이 저희 직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압니다. 제국은 적에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국은 오만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강한 나라는 남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누군가의 허락이 필요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깨닫는데 30년이 걸렸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미 재무부 30년 차관보가 고백한 달러, 제국의 몰락과 대한민국의 역전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이룬 이 놀라운 성취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더 크게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소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